네, 야인스톡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이슈, 원자재 빅사이클 조짐, 철강주 강세입니다. 경기 회복의 척도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 WTI는 올해 들어서만 25% 상승했습니다. 아연과 니켈 같은 비철 금속 가격도 정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또 대두의 옥수수 같은 이런 곡물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막대하게 풀어낸 이 유동성이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화답하면서 이구 산업이나 대창뿐 아니라 현대제철, KG 동부제철 등 철강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좀 대응 방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요 원자재 상승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PDS의 유태원 실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일단은 가시적으로도 지금 감소할 것에 따른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실시가 됨과 동시에 미달러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따라서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유가는 일단 사우디전 산유국의 일단 감산 등의 영향으로 일단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일단 회복을 했고요. 네. 일단 구리 역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8년 내 지금 최고치, 그리고 곡물가격 역시도 이상 기후와 타이트한 남미 지역의 일단 수확 재고가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중에 중국 쪽이 소비성이 좀 회복이 되면서 곡물 쪽에 대한 그 수요가 좀 크게 증가된 것 역시 곡물 가격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네. 그에 반해서 사실은 그 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건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실제 금리가 좀 상승한 건이 금 투자를 다소 좀 위축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단 비철 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금 가격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좀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트럼프 정부와 좀 다르게 좀 친환경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취재할 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기존보다는 원자재에 대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다음 1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효과와 또 그 봉쇄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각국 정부의 정책이 입안이 된다면 사실은 작년도와 같은 경기 악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네. 원자재 시장의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우려될 사항이 있다고 신다면 네. 그렇게 따지면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감과 동시에 실물 시장도 같이 올라가느냐를 한번 바라봐야 될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 시장 관계자들 의견으로는 좀 약간의 갭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실물 시장까지 수요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소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PDS의 유태원 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난 이후에 뭐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지난해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은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네. 돈의 힘으로 모든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자산, 부동산도 그렇고 전부 다 유동성이 넘쳐나서 네.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과연 실물 경제까지 이어졌으면 지어야 되는데 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거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WTI 가격,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도 보면 이제 올라갔다 지금 조금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은 좀 끝없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구리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구리 가격 때문에 과거의 논리로 봤을 때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때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되는 걸로 인식을 그렇죠. 합니다. 경기 회복의 선행 지표들이 구리 추이를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구리는 뭐 산업재 관련된 전선뿐만 아니라 별별 IT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많이 쓰는 게 IT 뭐 밥솥부터 가전제품 이런 것은 돈이 적은 돈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전선하고 이렇게 다 하면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빨리 올라가면 전체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사실은 구리 가격이 평상시에는 한 6,000달러대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8,500달러, 600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죠. 거의 40~50% 올라간 것은 그 코로나 바로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왜 구리가 이렇게 올라갈까? 실제로 그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구리를 소비하는 건가? IT가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이렇게 경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 생각해서 원자재를 확보해 놓는 그런 미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게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건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물건을 갖다 팔아서 남기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거적인 생각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진짜 경기 회복이 돼서 물건을 정말 소비를 한다면 물건 서로 살라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내가 사놓은 구리라는 상품이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어지는데 실제로 경제와 경기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만 사가지고 올려놨을 때는 거품이란 거죠. 다시 내려갈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리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2월달 정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요 구리를 많이 제일 1위 구리 강산이 있는 페루, 칠레 이런 쪽도 같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그런데 실제 고전에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 수익률이 좋거든요. 더 좋아요. 인도와 중국은 구리라든지 원유 이런 거 소비하는 국가고 수입 국가고 페루 이런 거 생산 국가거든요. 그럼 2월 달에는 생산 국가까지도 중시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국가도 좋아서 미리 사고 막 수입해서 하니까 좋은데 생산 국가도 좋다면 이제 생산하는 국가까지도 실제로 비싸게 파니까 물건을 원자재를 거기까지 나라가 돈이 들어오는 거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이렇게 봐서 이제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가지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럴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저는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중국 제조 PMI와 원자재 수입 증감률이라든지 세일 오일이나 이런 걸 추세를 보면 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중국 제조업 PMI 왼쪽 그림에 PMI거든. PMI가 작년부터 연말부터 하반기 급등했다가 최근에 좀 PMI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국 구리 수입도 급등했다가 좀 내려와 있고요.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수입이. 그다음에 구리 경기 지표도 회복 후에 정체되고 있고요. 구리 수입도 정체되고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다음에 미국 셰일 오일은 내렸다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셰일 오일도 BP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생산량 늘리면 남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지표로 중국이 작년에 강하게 코로나 중국에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 국가가 많이 수입해서 과거처럼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서 크게 올라갈 거라고 하고 뭐 유가도 $100 가는 이런 네. 것은 실제로는 뭐 최근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제 과거의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과연 그만큼 지금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과거의 서부 대개발처럼 큰 경제에서 막 벌리고 유가도 뭐 원유도 그렇고 막 원자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인가 하면 그런 시대는 끝났다.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중국의 지표를 보고 돈의 힘으로 가수요가 폭발된 게 올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정상적인 분석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수요를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가도 마찬가지고 $70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과거처럼 $100는 갈 수는 없는 구조고요. 이 $70 내외가 상단이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막혀 있던 그 근거는 과거처럼 경제 회복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경제 회복이 강하게 해서 물론 기저효과로는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수요, 경제적인 수요를 원자재를 많이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경제 뭐 SOC도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독일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SOC를 투자하지 않아요. 과거처럼 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을 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한다는 것은 과거처럼 SOC 투자, 원자재를 많이 소비한 그런 투자를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친환경 관련된 거니까 친환경 관련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 원자재를 올라가는 그게 바로 굴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친환경 때문에 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친환경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굴입니다. 네. 전기로도 거의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과거에 10몇 년 전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추세다, 구리는. 근데 경기 회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친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까지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미리 우려할 것도 없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좋은 기업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원자재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게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에서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금방 말씀 돈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3월 달에는 원유는 있는데 원유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야,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때 사놓으면 지금 얼마나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또 지금 사람들은 돈이 많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계속 올라간다 생각 막 사고 난리예요. 그죠?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 그때도 적정은 주고 어느 정도 수요는 항상 있는 거죠. 원자재라는 것은. 그러면 많이 빨리 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에서 더 이상 수요가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회복되는 건 당연하게 회복된다 치더라도 이게 가수요다. 유동성, 돈의 힘으로다. 돈의 힘이면 수요가 받쳐주면 실물 경제에서 수요보다 빠른 가격 상승은 반드시 조정이 오게 마련이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자재로 구리를 수입해서 구리 비싼 거 막 올라가니까 상품 올라가니까 비싸게 사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만약 구리를 사가지고 어떤 전기 피복 회사, 이제 전선 만드는 회사 팔아야 돼요. 팔면 전선 만드는 회사는 전선을 계속 과거에 요만큼 썼는데 더 많이 쓰면 얘 또 비싼 거 샀는데 많이 안 쓰니까 과거 비싸니까 비싼 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비싸게 사가지고 그 제품 가격이 정가를 못하니까 이 마진 스프레드가 발생이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 제품 가격의 가격을 정가를 못 시키기 때문에 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수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뭐 철강 회사다. 그러면 철강 회사가 철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보석고 이렇게인데 후판 회사나 조선사라든지 건설 회사에서 적게 후판 회사서 후판을 가격 안 올려주면 나는 비싸게 들어와가지고 후판에 하는 게 옛날 가격 그대로 받으면 여기서 마진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원자재 가격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는 뭐 철강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가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면 이 회사도 수혜지만 지금은
기대감을 올라가는 수혜라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 그렇게 수혜가 아니다는 꼭 생각해서 오히려 원자재 판매사는 피해를 본다. 지금은 그래요? 저성장이 만약에 코로나 고차가 된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비싸게 사서 제품의 정가 못 시키면 나만 비싸게 사오는 네. 거죠.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친환경으로 경기를 회복하려는 글로벌,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구리 소비하는 구조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크게 그런 것은 올라가서 비싸게 사와가지고도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싸게 구리도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죠. 그 수요가 없다면, 수요가 적다면 비싸게 못 파는 거죠. 정가를 못 시키는 제품에 정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현재는 친환경 관련된 게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동박이죠. 구리를 전기차에서 많이 소비하는 동박, 구리 배터리 세일 가격의 한 5% 내외를 차지하는 게 동박인데요. 동박은 구리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일진머티리얼 SKC는 바로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는 구리를 사오는 구리 아연이 아니라 구리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품 만들어 팔 때 비싸게 제품 가격 전가시킬 수 있는 바로 수요가 탄탄히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동박업체는 크게 수혜자. 그래서 오늘 동박업체 두 종목이 바로 플러스나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구리 가격에 과거에는 초기에는 동박업체 일지머티에서 구리 가격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게 가격을 전가 못 시켰어요. 작년에는 동박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동박의 수요가 100%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도 쪽쪽 다 전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성장이 들어간 것을 사야 된다. 그래서 수요도 따라주는 가격까지 해서 그런 걸 꼭 산업을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그것이 어느 곳에 더 많이 쓰이느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박업체,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나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구리 관련주들, 철강주들도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철강주 가운데서 좀 최고 관심 종목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여름부터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화학주도 올라가고. 그런데 오늘 시세를 보면 최근의 시세 보면 화학주 오늘 LG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오히려 내려가고 네, 포스코도 안 가고요. 맞아요. 그러면 왜 철강을 이렇게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원자재를 핵심적인 철강을 수입해서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미리 경기가 회복될 걸 예상하고 철강제가 해서 같이 쭉 미국, 중국도 철강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 지금 중국도 철강은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요가 즉 철강에 대한 수요 그 산업 자체가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그 철강을 수입한 것을 지금은 비싸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빨리 소비 정가를 못 시키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 그런 시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철강 관련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을 투자해서 이제 하면 이익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익 정가가 그래서 그런 네. 것보다는 이 철강 관련 업황이 그럼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성장 엔진을 장착한 그 회사에 관련된 철강 관련주제 그 회사를 사게 되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게 과거에 화학지면 화학에서 뭐 고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대한유와 같은 분리막 전기차, 그다음 롯데케미칼 알루미늄 있고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철강 관련된 철강을 단다는 내화물 비중 높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내화물이 좋으니까 철강 산업이 좋으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전기차, 양극화, 응급차 물질도 하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 분야만 철강면 철강 그 분야만 딱 그것만 하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것은 과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고성장 엔진 장착한 걸 이제 융합하는 그런 거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융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종도 하나만 아니라 반드시 고성장 엔진 단 것을 사야 된다. 그게 작년부터도 계속 그런 것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지 네. 않고는 주가가 크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1부에서는 원자재에
관해서 또 철강주에 대한 진단까지 좀 해봤습니다. 채팅창에서 동박 자꾸 얘기하니까 동방박사 아니고 동박박사인 것 같다고 진짜 빵 터졌어요. 자,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해주신 말씀 좀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들까지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야인스테 리턴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종목 진단과 함께 새로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야인스톡 출발하겠습니다. 2부 오늘의 두 번째 야인스톡 주제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사상 첫 5만 달러 돌파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3%나 급등했는데요.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상승에 불을 붙였고 캐나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으며 글로벌 카드사 마스터카드도 가상화폐 결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차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 또 주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박스권을 탈출하고 줄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도 역시나 좀 핫하게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2020년 대한민국 블록체인 혁신 리더 30인으로 선정되신 최라벨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머니맨을 통해서 또 만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자,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한 1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느덧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머스크 효과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고 사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상승 랠리를 가질 거라는 건 작년 초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도 굉장히 이제 제도권이나 금융권의 참여로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은 다들 있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사실 이제 일명 말씀드렸던 머스크 효과로 이제 테슬라가 최근 15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구매한 데 이어서 결제로 이제 유스케이스도 쓰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을 공개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대표님을 좀 반기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가상화폐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1월 말만 해도 옐런이 이제 사용 범위를 축소한다라든지 이런 한마디에 폭락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2월 초, 이제 최근에는 머스크가 이렇게 뒤늦게 투자했다는 한마디에 폭등을 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그 등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그 특성이 짙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권 건물들의 이런 말 한마디에 되게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되게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정말 저희가 이제 크게 숲을 봐야 할 거는 저점을 다지면서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머니맨을 할 당시만 해도 제가 1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은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로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이제 다음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 2024년인데요. 그만큼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우상향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카운트를 별도로 또 두시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제도권의 건물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호재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또 박스권 매매를 하는 바이앤셀 전략을 가지는 또 어카운트를 별도로 두시면서 좀 약간 물량을 계속 확보하는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매매를 반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현명한 운용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라벨 대표님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최병훈 전문가님.
자,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진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초강세잖아요.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흐름 체크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저는 장기적으로는 될 걸로 봐요. 장기적으로 네, 더 장기적으로 돼요? 더 아직 이 가격은 싸다고 저도 보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서 최소한 3배는 가지 않을까 봐요. 지금 1년 동안 무려 800%가 넘게 800%라도 뛰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2,000달러 갔다가 다시 400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5,000달러 왔잖아요. 네. 그죠? 5만 달러. 그러면 이게 한 5만 달러, 7, 8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도. 그래요? 가격을 그냥 차트상 여러 가지 예측했을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연 여기서 이게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비싸다 싸다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누구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누구도. 저도 그렇고 누구도. 사실은 비트코인 밑에서 사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잘 모를 땐 투자를 안 하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일단은 향후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사용이 된다면 시장은 열린다. 시장만 열리면 네. 시세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장기에 대한 마인드가 80년대 우리나라가 반도체 메모리 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반도체를 장악하고 재벌이하니까 될 거라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거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전기차 핵심 수혜주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서 예측해서 팔고 사고 예를 들어서 위에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잘할 수 있으면 누구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못한다고 전제적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그러면 보유해야 되는 것이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 결제가 한두 군데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린다면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온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씩 샀다. 만약에 다시 5만 달러인데 1,000달러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면 난 팔 거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다시 내려갔을 때 나는 그런 시대 온다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하신 분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시세를 맞춘다고 누구도 못 맞춥니다. 자,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결제가 되고 지금 우리 이제 페이코에서도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결제회사 다날던데 걱정하고 오늘 있죠. 다날도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페이도 비트코인의 있었고.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투자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바덴트도 맞아요. 그렇고 잘 안 오르다가 위지트 과거에는 막 투자했다면 무조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카카오도 그렇게 투자해 놓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실제로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우리는 잘 모를 때는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업도 좋고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카카오가 가상화폐 딱 하면 연결이 안 되지만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가상화폐 수혜가 되거든요. 결제에서도 그렇지만 카카오처럼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네이버도 앞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런 쪽도 가상화폐 열렸을 때 대다수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럼 안 하는 게 좋고요. 하고 싶다면 그래요. 일부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팔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나래가면 더 산다 생각도 하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비트코인이 어려워요. 어렵죠. 무섭기도 하고 네, 채팅창에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한창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도 그때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들어갔어야 됐나? 그랬으면 지금 엄청 대박이 났을 텐데. 저도 비트코인 안 많은 들어가고 분들이- 다른 코인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역시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1등주 하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럼 돈을 버는데 그럼 가상화폐 1등주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계속 1등이지. 사놨어야 되는데 다른 코인을 사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2017년도만 해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뭐 기업이라든지 금융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실생활로 끌어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하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지금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좀 저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대다수 가상화폐 관련주는 시가총이 낮아요. 소형주들이 많고요. 아, 네네. 실제로 뜯어보면 본업은 별로 이익을 못 내고 투자를 좀 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소형사들이 투자해놓고 있는 테마처럼 올라왔는데 본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로 솔루션에서는 이익을 못 나니까 그럼 이 회사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쵸.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테마성 섹터를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크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수혜주가 시장을 뭐 조금 뭐 하나의 기조로 흐른다 이럴 수는 없고요. 네. 대다수 소형주예요. 실제로 보면 그 종목의 소형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 보면 몇 개 정도만 딱딱하지. 만약 단알 같으면 사실 회사도 괜찮고 좋으니까 결제하고 그런 것은 그냥 조금만 있어 들어가도 오늘 간격이 상을 있게 가듯이 나머지 네. 회사들은 보니까 특별하게 투자할 만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이처럼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투자하는 카카오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저는 카카오는 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는 카카오를 네. 보는 게 가장 나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카카오? 또 다른 수혜주 보시는 건 없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기술투 2000 때 보고 봤었는데요. 쌀 때 사놓는 게 좋거든요. 결국은 투자를 하는 회사들, 네. 새로운 벤처라 이런 데 투자하는 회사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우리 기술 투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5,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아쉬워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텐데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는 테마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 같으니 그에 대한 영향보다는 앞으로 좀 관련주들 또 가상화폐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까지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다날이라든지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이런 뭐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하긴 네. 했거든요. 사실 전자결제 관련주는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쿠팡 이슈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도 살짝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날 같으면 실질적으로 본업도 좋으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페이코가 네. 이제 결제 그죠. 그럼 관련 결제 회사도 수혜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네. 가야 되니까 몰리기 때문에 취직사 잘 가더라도 다날 같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한국 정보 장기적으로 인증도 많이 갔다 네, 왔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그래서 실제로 초기 갈 때 네. 확실히 먼저 강력히 가는 주식이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미리 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네. 미리 아는 거지? 나만 열심히 빼고 다 그거죠.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큰 손들이 세력들이 일종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럼 아니면 세력이 강력히 갖고 있다가 먼저 올리면 힘이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빨리 가고 가장 확실히 가면서 이익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면 같이 되면서는 좋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게 실생활에 정말 뭐 단기간에 적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하면 안 되고 안 돼요. 당연히 해야죠. 이제 또 이제 네, 실생활에 좀 받아들여야 네,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미래를 어. 위해서 우리가 가상화폐 지금 좀 관심을 예를 들어서 가져야 내가 되는 테슬라 자동차를 몇 년 뒤에 사려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을 5만 달러에 사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1,000만치 사놓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회사가 5배 올라갔어요. 그럼 5천만 되잖아요. 1,000만 원. 그렇죠. 그럼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모델 3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이제 앵커분한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SDI도 10만이고 많아질 때 1,000만치만 사놓으면 몇 년 뒤에 모델 S 모델 3 산다. 실제로 10만 원에 사고 지금 10만 원에 1,000만 원 사도 지금 8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델 Y를 살 수 있는 거고. 그 만 원에서 사가지고 지금 1,000만치만 사놓고 있어 5년 정도 길러 있으면 5년이 3년이거든. 5년 동안 8배 왔잖아요. 그럼 7천만이잖아요. 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놔야 되는 거죠. 일부는 여유 자금은.
그러면 뭐 테슬라가 한다니까 난 테슬라 사기 위해서 그거 사놓고 기다려 돈 없으면 올라가면 해도 되잖아요. 만 내리가면 어떻게 그죠? 그 반타작 나면 그래도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여유 자금으로 나중에는 물 탄다 생각하고 네. 한 번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인스테 2부에서는 야인스톡으로 우리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세, 이제 테슬라가 투자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금융권들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중에도 좀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흐름들, 앞으로 이 삼성이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좀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사업의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냐, 비트코인이냐?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한번 진짜 할까요? 이렇게 똑똑한 질문을 하실까? 삼성 SDI냐, 제가 비트코인이냐? 정답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 전에 네. 아크 인베스트의 CEO가 테슬라도 $7,000, 그러면 10배죠. 네. 그러면서 또 테슬라 그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갈 거라고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삼성에서 방송에서 몇 주 전에 750만 이야기만 했는데 10배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10배고 5만 달러, 50만 달러 가야 되네, 그죠? 그렇죠. 저도 갈 거라고 봅니다. 오. 장기적으로. 그러면 뭘 사야 되냐? 투자 너무 비싸 입장에서. 비트코인 근데. 아는 거 사야 되죠. 아는 거. 비트코인 모르잖아요. 그거 왜 그러네요. 사요? 그죠? 삼성 SDI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다 아는데 SDI 사야 돼, 당연히. 자기가 아는 거 사야 돼. 투자라는 기본이 그거라는 거죠.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모르면서 계속 사니까 주식을 깨먹는 거죠, 그죠? 뭐 아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정답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네. 아는 거에 투자하자. 삼성 SDI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야인스톡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동방 박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지 좀 기대를 해 볼 텐데요. 자, 동방 박사님 이번에는 어느 길로 좀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안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투자자들은 단기도 좋아하고 바닥에 있는 주식도 좋아하고 네. 많이 올라간 주식을 많이 싫어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첫날 이제 동방마스길에서 삼성 SDI를 SDI. 말씀드리고 둘째 날은 LG모터즈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대 흐름에 사기만 사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이제는 사기만 사서 좀 팔아먹어야 되지 않나 좀 먹으면 그죠. 아, 그래서 네. 바닥에 있는 주식을 좋아해요. 또 3,000포인트 오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리스크 때문에 깨먹을까봐. 그래서 깨먹지 않은 단가적 리스크가 없는 거의 적은 단가의 가격이 있으면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안전한 사놓고도 마음 편히 있으면 몇십 프로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오. 날 수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네요. 네. 꽤 구미가 그렇죠. 담기는데. 일단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안 깨진다고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올라가야 수익도 되잖아요. 내야 그죠? 되고. 올라간다는 어떻게 맞춰요? 그죠? 맞추는 건데 점쟁이 같으면 찍지만 그게 아니라 실적을 예측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실적이 들어가기에도 좋아진다. 부담스럽지 네. 않은 종목이고.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가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LG U 플러스입니다. LG U 플러스 통신주네요. 요즘 이제 통신주 사놓으면 지겹게 안 가잖아요. 그죠? 꽤 의외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의외죠. 들어요. 전문가님이 추천해 자, 주신다는. 올해 2021년도에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 그렇지만 시장 흐름 중에 ETF 쪽에 상품들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ETF 관련된 뭐 신환경이라든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ETF 관련된 글로벌적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이런 쪽은 장과 상관없이도 돈이 몰렸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가장 많이 금융 투자가 가장 많이 산 게 있어요. ETF는 금융 투자가 즉 증권사에서 상장시키잖아요. 네네. 상장주식 펀드이기 때문에 그럼 증권사 상장시키니까 증권사에서 많이 사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게 금융투자에서 사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그러면 금융투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등이 삼성 SDI고요.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 그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일지모터스 뭐 포스코 케미칼 전기차 쭉 있고요. 네. 그다음 SK텔레콤 있고 통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통신주를 왜 이렇게 ETF에 살까? 그러게요.
투자자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싸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한 앞으로는 콘텐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콘텐츠로 소비하면 콘텐츠 만드는 회사도 좋지만 네.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즉 통신사죠. 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제공하고 있죠. LG 플러스. 네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뭐 디즈니 그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야기도 앞으로 또 있었죠. 통신사가 제공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LG 플러스의 데이터 소비를 5G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5G를 깔리면 처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18년, 19년도 5G 설치하는 즉 5G를 제공하는 설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네. 5G를 구축하는 회사를 사면 안 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미래가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인프라가 5G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깔려 있는 5G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용하는 게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죠. 5G 가장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로 소비하게 하는 게 바로 중요한 건데 그 컨텐츠 소비를 어디서 하냐면 통신이 깔았으니까 이제 통신회사에서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를 5G 요금제 하면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시간당의 데이터 소비가 가장 좋거든요. 3개 통신사 중에. 그리고 그래서 LG 플러스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져요. 작년 3분기 좋아진 올해 제가 실적 테이블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네. 실적 테이블 안 넣었네요. 안 넣었나요? 표가 근데 LG 플러스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LG 거다라는 플러스 이야기가 실적 전망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표가 아마 있을 텐데 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세가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77% 정도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도 한 41%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거죠. LG 플러스 이익이. 그 매출액도 7% 정도 통신사가 증가되면 아주 크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다. 그러다면 이제 차트를 봤더니 실적도 좋아지는데 LG 플러스 주가는 차트. 네. 실적도 작년에도 잘 나왔고요. 뭐 4분기 좀 그렇지만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19년도 이럴 때 고점 찍고 계속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제 화웨이 장비 건 때문에 화웨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건 이슈는 거의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악재 그 이제 없나요? 그러면? 악재 이제 이제 주가에 더 이상의 뭐 반영될 필요 다 반영된 상태고요. 네. 실적이 눌리면 그러면서 시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18,700원에 그 전엔 잘 갔거든요. 데이터 소비가 늘어서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두 번 해가지고 세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월봉 장기적으로 바닥권을 확인했습니다. 즉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윗골이 달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양봉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주가가 이렇게 현재 기준 올라온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박스권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도 이렇게 항상 비슷합니다. 주식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항상 13,950이면 이렇게 해서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치고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해 천천히 해서요. 지금 현재 구간이 이익 정도 구간이거든요. 왼쪽 구간 현재 구간이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 바닥에서 네.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현재 주가를 보시면 수급을 보면 이제 개인들은 여기 있지만 기관들은 별로 안 사고 있다. 최근에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은 투신이 사고요. 금융투자 팔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기관들이 좀 사는 입질하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심이 가져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들은 더 이상 잘 안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세는 뭐 날 구간이 돼 있다. 그래서 보고 주봉 차트도 이제 완전히 박스권을 바닥을 탈피해서 위로 가는 구조입니다. 네. 거리에도 많이 실려 있죠. 에너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이제는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짧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은 기본적으로 찍을 거로 보이는데 그 상단의 목표가는 13,700원 정도 되고요. 1차적 목표. 그 이후의 목표가는 올해 기본적으로 보면
1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평균적으로 올라갈 걸 16,000원. 보입니다. 16,000원이니까 지금 했는데 한 20-30%는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단계에서 20-30%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집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신 3사가 있잖아요, 국내에. 네. 이 3사 중에서 특별히 LG U+를 꼽으신 이유는 있어요? 바로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 종목들보다? 컨텐츠 소비의 가장 핵심 수혜주는 LG U+가 즉 데이터 이용이 시간당 가장 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통신사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동방 박사의 길 추천주는 LG U+까지 만나봤습니다. 조금은 다른 길,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가셨을 것 같아요. 통신주 가운데 LG U+ 체크해 주셨고요. 앞서 주봉으로도 확인해 보셨지만 최근에 굉장히 완만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진 것이 아닌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해 주시면 1차적인 목표가는 13,700원,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16,000원까지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LGU 플러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이익 1조 원을 찍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에 대한 악재도 이제 저희가 반영이 끝났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LGU 플러스가 이런 통신이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량용 음성 인식, AI, 그리고 드론 사업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또 수혜도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동방 박사의 길 LG U+ 한번 담아 보시면서 수익도 한번 채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방 박사의 길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